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내 가족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울산, 이 울산의 일터는 과연 안전할까요?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서 이 산업재해 현황과 실효성 있는 대책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울산대학교 ICT 융합부 김석택 교수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예. 산업안전공학 전공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시사진단에서 몇 번 또 안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또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그렇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의 ICT 융합학부의 안전전공을 하고 있는 김석택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더없이 무겁습니다. 예, 지난 6일만 하더라도 울산 남구 태광 산업 공장에서 유해화학 물질이 누출돼 30대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고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울산 산업재해 참사 반복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사고 원인을 전혀 수정조차 못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먼저 울산 지역 노동자의 산업 안전 현 주소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부터 좀 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산업도시 울산에서는 산업재해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안타깝게도 고용노동부 정부적인 차원의 지난 1년간의 어떤 통계가 매년 3월 말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예. 지난 1년간의 통계는 아니고 지난 3, 4분기까지 통계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675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24년도보다 약 한 9.4% 정도 좀 늘어났죠. 증가했습니까? 예, 중재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는데 문제는 저희들 울산만을 보면은 2024년도에는 3, 4분기까지가 20명이었는데 지난해는 29명으로서 예. 거의 한 45%가 늘어났습니다. 아하. 또 문제는 지난 우리 4, 4분기 10월 달, 11월 달에 울산에 아주 큰 중대재해가 발생으로 해서 9명의 사상자가 나옴으로 해갖고 총 지난해는 38명이 사망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2024년도 동기 연도 대비해갖고 약 한 72%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정말 전국에 뭐 숫자로 보면 최고 숫자고 또 이거는 우리 산업도시의 전형적인 어떤 지표가 참 우리인데 큰 나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래 봐집니다. 참 그 증가세가 참담할 정도인데 사실 뭐 대한민국의 산업이 태동할 때부터 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지금 시점까지 울산은 참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중대 재해가 또 많이 일어나는 그 위험이 가장 높은 그런 도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울산의 산업 현장의 어떤 안전 수준 좀 어떤지 이게 그냥 산업체가 많아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그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예, 우리 울산의 산업시설은 뭐 잘 아시다시피 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사실 시행했는 산업도시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산업이
정말 이 설비 자체의 특성상 아주 설비가 크고 또 규모가 아주 방대한 어떤 그런 설비가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설비가 거의 지금 한 50년이나 능가하다 보니 거의 설비 자체의 노후화, 그리고 50년 전에 그 설비를 인해서 생산했는 어떤 생산품이 지금은 시대적으로 설비 자체의 어떤 합당하지 않는, 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그게 이윤이 나지 않는 그런 설비가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노후나 또 설비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뒤처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비, 보수, 해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의 기준과 그러니까 맞지 않는 아주 옛날 것이다. 예. 노후화가 됐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안전을 봤을 때는 최악의 어떤 지금 현재 조건을 우리가 안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멀리 가지 않아도 한 달 사이에 산업 현장 두 곳에서 끔찍한 대형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울산의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SK에너지 울산 공장 수소 제조 공정 정기 보수 공사 중에 폭발 사고가 나서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4명이 다쳤습니다. 곧바로 11월에는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에 붕괴 사고가 나서 7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이 울산 시민 모두가 가슴 아프게 이 사고를 지켜봤는데요. 저희는 뭐 냉정하게 이 사고 어떻게 좀 일어났는지 진단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먼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예. 저희들을 위시해서 모든 울산 시민, 그리고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또 근로자 모든 분들이 새롭게 좀 각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 인원 피해가 가장 컸던 동서발전, 한국전력, 이 설비 해체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고는 정말 끔찍한 사고였죠. 예. 그 사고를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 애시당초에 그거는 잘못된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해체 공사를 할 때는 당초에 근원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이 설비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계획과 그다음 실행과 관리 감독과 그걸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과거에 우리 해왔던 습성 그대로 진행했다는 게 상당히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이 동서발전 한국전력은 공기업입니다. 예. 공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자체는 공기업에서는 그나마 일반 사기업보다는 안전에 대해서 또는 경영 개념에서는 더 완벽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공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을 봤을 때는 엄청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게 하나 문제고 예. 또 공기업 사고는 사실은 어떤 단순한 공기업 사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척도가 된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그 뭐 해체 계획서 같은 것들 촘촘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그냥 복사한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예, 철거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 그 계획 대비 현장 실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모든 문제고. 것이 대부분 다 보면 서류상으로 어떻게 철거하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지 실제 현장은 현장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 문제가 많았죠. 예. 알겠습니다. SK에너지 그 사고는 좀 어떤 유형으로 좀 진단을 하십니까? 사실 SK에너지는 사실 SK에너지는 어떤 회사입니까? 물론 과거에 지금은 SK지만 과거에는 그 유공부터 시작했는데 역사로 보면 약 한 64년 정도 돼 있는 역사 있는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SK는 석유화학 정제 회사로서는 글로벌 개념의 대단한 회사로 보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그 공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일시에 모든 걸 정비 보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해에는 1공장, 다음에는 2공장 연차별로 합니다. 그러면 1공장, 2공장, 3공장 그중에 3공장을 연차 보수를 하면은 그 설비만은 이렇게 공장을 중지하고 나머지 공장 가동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
하청업체, 정비업체하고 일을 할 때 직원이 먼 밸브를 해체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지시하는데 그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고 그래 하는 과정에서 열어야 되지 않을 밸브를 열고 사고가 나서 이런 예. 큰 사고가 났다. 글자 그대로 기업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근로자들도 실직 규정대로 철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챙기면서 일을 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 그 기본적인 안전수칙,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사고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요. 사고 후에도 책임이 누구에게 명확하게 있는가 이 밝히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울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문제인데 어떤 산업 현장의 이중구조, 뭐 원청이 있으면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나도 누가 책임인가, 누가 잘못했는가 이 밝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수님이 왜 그럴까요? 특히 우리 울산 산업도시 서두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울산에 입주하는 국가 산단에 있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그룹입니다. 예. 대기업군이 60년도, 70년대만 하더라도 제조, 시설, 건설, 정비 모든 걸 원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만 했습니다. 이게 쭉 지나오면서 지금은 거의 원청 회사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경영 개념만 관리하고 실제 거기에 정비나 보수나 해체 작업 이런 거는 하청화돼 네. 있죠. 그 하청을 주면은 실제 그 다음 또 재하청을 받는 데는 거기에 인력 공급을 한다든지 또 소규모 어떤 공정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 이런 아주 다단계로 넘어가다 보니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지시 또는 지휘 자체가 일관성 없게 되는 부분도 예. 상당히 많다. 거기에서 사실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뭐 책임도 문제지만 그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청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위험한 작업일수록 계속 하청 또는 재하청을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보통 말하는 위험의 위험의 외주화 외주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산업 현장에서 다치고 또 목숨까지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즉시 개선해야 할 점은 이런 것이다.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뭐 즉시 개선이 잘 되겠나만 해도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예. 개선의 길은 1차적으로 원청 회사가 안전뿐 아니라 경영, 관리 모든 걸 책임진다라는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된다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과 재하청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쉽게 말해서 작업 지휘권, 작업을 지시했을 때에 원청 말이 다르고 하청 말이 다르고 또 재하청 말이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원청은 총괄적인 개념이고 주로 작업을 하는 것은 하청에서 합니다. 그 하청에서 하면 이 배관 안에 무슨 내용물이 있는지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예. 하청 또는 재하청은 그런 걸 위험도를 잘 모르거든요. 작업을 하라니까 그냥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먼저 예. 그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 뭔가 법과 제도의 개선이 예. 필요하다. 아니 근데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맥락이 같이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2020년에 이미 일명 그 김용균법이라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이제 목숨을 잃으신 분 그 사고를 계기로 법이 제정되면서 어떤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이 마련은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제한적이고 범위가 너무 좁고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김영균 씨 사건으로 인해서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기업과 또는 하청 또 재하청 구조에서는 그걸 아주 교묘하게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 악습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기업도 그 법의 취지를 좀 이해하고 예. 개선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행태 참 아쉽습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 노동자의 안전 실태 또 지난해 연말 발생한 대형 사고들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김석택 울산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이나 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법의 어떤 취지, 배경 이런 것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모든 국민뿐 아니라 일부 특히 관심 있는 기업 또 근로자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하면은 다 알고 계시라고 예.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될 건가 실행 차원에 상당히 좀 애로점 많이 안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원법 자체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약칭 뭐 중대재해법 또는 중처법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대재해법이라고도 하는데 중대재해법은 조금 이렇게 느슨한 쪽에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중처법, 처벌을 위한 법이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진보 쪽에 얘기하시는 것 같는데 아무쪼록 지금 그 법이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이 처음에 취지될 때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사고가 계속 OECD 평균에서 너무 상향이 나니까 예. 이 사고가 왜 나는가? 그때만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거의 근로자의 부주의 이렇게만 우리가 모든 걸 정리를 했는데 그 이면에 들여다보니 단순하게 근로자들의 부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설비를 보완해야 된다.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안전에 대한 거는 경영 차원에서 직접 투자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경영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 법을 만든다는 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예. 법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행되고 나니 아직까지 이 법 자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그걸 아직까지 접목하는데 아직 이해가 좀 잘 못 가게 아직 이윤이 앞서는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예. 게 사실 문제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법 때문이라도 뭐 회사의 어떤 예산을, 인력을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또 일부 기업에서는 그러지 않고 어떤 법망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뭐 법무팀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안타까운 일도 사실은 목격이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질문, 왜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이 어려운 것인가?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기업 차원에서는 뭐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기업의 존립 의미가 그건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 이윤을 최우선을 두다 보니까 안전을 하려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 기업은 안전 이꼬로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기본 방침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첫째 기업의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는 그나마 잘하고 있으니 잘 될 것이다. 설마 사고가 나겠나 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방심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은 그때 이제 왜 사고가 났는가 이 사후 처방 쪽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이걸 위해서 교육이나 또는 예산이나 조직이나 또 그다음에 하청 또는 재하청 또 어떤 그 발주 시스템도 좀 보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대로 있고 관리만 관심만 가지고 있는 수준이 현재의 우리 주소가 있냐 이런 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 제도 개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걸 좀 담아야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도 개선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일단 정부에서 법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명확하게 예. 해야 한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 어디서 어디까지는 원청, 그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청, 재하청을 하더라도 거기에 선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보통 지금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더라도 원청이 알아서 다 하는 걸 돼 있거든요. 예. 사고가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사고 나면은 원청에서는 하청 또는 재하청 쪽에 이렇게 일임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는 사고가 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어떤 문화 예. 이걸 좀 바꿔 나갈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은 원칙은 뭐 이렇게 관에서 너무 나서서 할 일은 아니지만 자율 안전을 하게끔 해줘야 되지만은 자율 안전을 하니까 어떻게 이윤 쪽으로
경영 쪽으로 많이 치중하지 안전 쪽으로는 비용이라는 개념에 자꾸 이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조금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으니까 좀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뭐 최초에도 벌을 준다, 처벌한다 하니까 기업에서도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뭐 이익 중 몇 % 이상을 안전에 투자하고 라고 한다면 뭐 정부에서 어떤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인센티브화하는 어떤 당근 정책은 효과가 없을까?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한때는 지난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우리 기업의 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그때는 OECD 국가의 한 3배 정도의 우리 제휴율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럴 때는 그 우리 근로자들이 사망 사고가 1년에 거의 뭐 1,000명 이상 정도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거의 뭐 한 600명, 700명 선입니다만 그때는 무제 운동이 시행을 했습니다. 대기업은 이제 인시 개념에 100만 시간, 200만 시간, 예. 또 300명 미만은 일수로 1년, 2년, 3년 이렇게 뭐 했는데 무사고 며칠째 이런 거 많이 예. 본 것 같아요. 막. 무사고를 예. 하면은 별도로 어떤 뭐 금액적인 차원의 인센티브는 없었고 단 정부적 차원의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차원의 무죄 폐를 준다든지 또는 그걸 인해서 기업 차원에서는 그걸 큰 자체 행사로서 그 근로자들의 또 표상도 주고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 좋은 점은 많이 있었는데 나쁜 점은 산재 은폐라는 개념이 또 뒤따르더라고요. 예. 우리가 무죄를 예를 들어서 3년 또는 무죄를 500만 원씩 2년, 3년, 5년간 무죄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무죄가 제로가 되면은 회사의 위상도 있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숨기는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자체를 제도로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거는 물론 뭐 우리 정부 예산의 문제도 있을 산업안전보건법이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예. 어떻게 중소기업 위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기업 쪽에서 사실 뭐 얼마의 금전적인 보상은 어느 정도의 도움이 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네. 유인책도 한번 생각을 해본 네, 것인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저는 뭐 지난 뭐 거의 한 4대, 5대 대통령 시절을 있었지만 이번 정부가 직접 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국무회의나 또는 그 회의 자체를 생방송으로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알리고 하는 건 없었고 이번 정부가 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참 어떤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입안해서 지난 2025년 8월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예. 거기에 12대 과제 중에 9번째 과제로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세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 본다면은 상당히 정부에서는 안전 사고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단지 문제는 안전 사고가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또는 어떤 정부 중앙부처의 리더 되시는 분이 한다 해가 예. 일시에 그게 확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 최일선 작업자까지 가는 데는 많은 어떤 절차와 또 그 문화가 형성되지 않느냐. 원청과 정부와 원청 또 하청 또 밑에 재하청 근로자까지 내려가려면은 시간적인 어떤 텀도 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또 사회 문화가 과거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를 간다면은 일시적으로는 2024년보다 지난해가 조금 많이 높아졌지만 이런 추세를 간다면은 좀 줄어지지 않겠나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인데요. 앞으로 뭐 후보들이 이런 거 바꾸겠다, 어떤 공약들도 많이 낼 것이고 할 텐데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겠죠. 지금은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없지만 교수님 생각에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점 있으십니까? 첫째, 우리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중대재해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 사실 권한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없는 걸로 돼 있지만 특히 울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피해자, 당사자는 다 울산 시민이 시민이죠. 거의 다거든요. 음. 만약 지난해 우리 29명, 38명이 사망했다면은 그분은 거의 100%가 울산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시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작년에 38명이 사망했다면 한 집에 10분씩만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380명이라는 사람은 올 돌아오는 설 명절을 어떤 마음으로 사실 쇠겠습니까? 예. 이렇게 본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해가 우리가 관리 권한이 없다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실제 중요한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개념 이걸 안전을 최우선을 내가 좀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에 소규모 사업장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 한다든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계속 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장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좀 집중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려되는 사업장은 우리 시민단체와 또 시 차원에서 그걸 모니터링을 해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예. 정부와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하지만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한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정말 올해부터는 구호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주십시오. 예, 사실 우리 근로자의 일터 단순하게 근로자의 그냥 일터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터는 근로자가 일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서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가 이어진 일터입니다. 예. 그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기본적인 수칙, 자기가 해야 될 기본적인 수칙이라도 지켰을 때는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게 절대 우리 현장의 일터를 좀 구성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 자신들도 철저하게 안전 규정을 준수 잘 해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게끔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김석택 울산대학교 ICT 융합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산업의 성장은 노동자의 안전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처벌의 유무를 넘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체계가 필요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점검과 예방, 형식이 아닌 일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울산 서부권, 울산역을 품은 광역교통망 입지. 아이유쉘 특화 설계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미래 가치까지.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